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생목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사모분에 있잖아요. 예. 그 벽화에도 그림 나오고 각저쪽 씨름 무덤. 예.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눈이 크고 머리가 곱슬머리고 코가 이만한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서역인들이에요. 네. 그것이 고려 때는 생목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돌궐, 네. 투르크 네. 이쪽이라고 봐야 그쪽 되죠. 계통이에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종족들, 예. 거기다가 페르시아계, 그리스계, 네. 그리고 나중에 투르크계가 섞인 것이 이제 소국지인이니까 소구적 마스크가 강하게 있는 거죠. 저 같은 얼굴은 그래서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쪽 사람들. 특히 오페레트가 쓴 조선기행에 보면은 코커사이드란 말이 나와요. 조선 사람들은 코커사이드 인종이 아닌가, 백인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과 마스크가 달라요, 얼굴이. 하여튼 잘생겼죠, 한국 사람들이. 그 말도 나와요, 기록에. 네, 윤명철 교수의 유라시아 오디세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네. 우즈베키스탄으로 갑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잘 모르는 나라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중앙아시아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와 연결도 꽤 많이 되고 있고 네. 이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나라여서 좀처럼 가보기 어려운 우즈베키스탄의 이야기를 곧 좀 가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간다고요? 벌써 댓글에 저기 사마르칸드 대학에 계실 때 우리 빨리 여행 가자고, 바이카로 가자고 그래.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또 사마르칸드 원정대 꾸려서 윤 교수님이 거기 계실 때 날씨 좀 좋을 때 한번 가보시죠. 네.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대충 어느 나라가 포함됩니까? 중앙아시아 그러면 영어로 센트럴에이시아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5개국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못 가는 투르크메니스탄. 예. 이 5개 국가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왜냐하면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에 지배를 받거든요. 예. 19세기 후반 가면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소비에트 체제에 있다가 91년도에 독립이 되니까 그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5개국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주변의 나라들도 사실은 중앙아시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 5나라 말고도? 예, 그럼요. 아프가니스탄도 가능하고요. 파키스탄도 일부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란 지역도 일부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프카스 산맥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워낙 가깝지만 이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에 들어갔죠. 근데 원래 지리적 정의는요. 북위 35도에서 45도 정도 요 사이를 보통 중앙아시아라 그러는데 일반인들의 인식은 보통 소비에트에서 독립된 5개의 나라 보는 거죠. 위도상으로 보면 우리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남쪽보다는 위지만은 38선보다는 좀 낮고 45도니까 대충 비슷하네요. 대충 비슷해요. 대충 한반도 기준으로는 비슷해지네요. 비슷하죠. 그런데 날씨는 굉장히 한쪽은 더운데요. 예. 저는 늘 역사를 하면서 좀 곤혹스러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단위가 있으면 다 균질하게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 아프리카 가면 되게 더워. 근데 예, 그런 식으로. 선선한 아프리카도 꽤 되죠. 만주만 해도 5개의 생태환경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유라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아시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만 하더라도 북쪽에는 아무래도 카자흐스탄이랑 가까운 초원지대에 가깝고요. 네. 제가 있는 데는 반사막지대랑 가깝지만 그러면 더 서쪽, 서남쪽 가게 되면은 거기는 부하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뜨겁죠. 그래요? 네,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에는 사실은 물도 있고 숲도 약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겨울엔 매우 춥지 않아요? 겨울에는 하나도 안 춥고요. 하나도 안 추워요? 네,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는 하나도 안 춥고 부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면 사막지대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온도는 여기보다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는 한국보다는 좀 높지만 그러나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살기는 지낼만 하고. 그래서 통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저도 거기서 살기 전까지는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살기 전까지는 거기가 정말 농경 문화이고 농경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살기가 좋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좋아요? 살기 좋죠. 제일 좋은 게 어떤 뭐가 제일 좋아요? 한국 일단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벼농사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면서 황폐하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벼농사 지역이 아니라 밀농사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환경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 아닌 가축민이에요. 가축민들은 뭐냐면 유목처럼 완벽한 모바일이 아니라
농사도 짓고 가축들은 가축민들인데 거기는 전부 다 가축들이 먹을 수가 있잖아. 양떼들이 많고 그래서 돌아다니고. 양고기가 유명하잖아요. 소떼도 있고 등등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건조한 지대니까 과일들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결코 나쁜 데는 아니고요. 나쁜 데는 어떻게 해서 인류의 최고 문명이 한때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발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웅장한 그 유적지들이 엄청 많더군요.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는요. 거기는 말 그대로 일단 사마르칸드 역사를 제가 좀 예. 일단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사마르칸트라는 용어가 틀린다. 사마르칸드자. 정확한 발음이 칸드예요. 근데 우리가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왜냐면 자꾸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넘어가지만 그래서 역사상에서는 일단 페르시아 때문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때가 전성기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페르세폴리스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있고 거기에 스키타인들도 조공을 바치는데 그때 이미 오늘날 사마르칸드 지역은 그 지역에 복속이 돼 있었던 거죠.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 때. 그 이전에 이미 키루스 2세 때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데 인류 최초의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키루스 2세 때인데 이때 이 지역을 우리 있는 사마르칸드 지역을 공격하다가 위쪽을 공격하다가 거기 있는 여자 추장에게 원래 추장의 부인이죠. 남편이 죽으니까 대신에 터밀러스라는 여자한테 죽어서 목이 잘려요. 어쩌다가요? 습격을 당한 거죠. 그만큼 여자 추장한테? 네, 스키타이 계통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여자 추장이 거느린 군사들한테겠죠, 그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고 뒤를려서 그 유명한 다리우스 1세가 다시 와서 점령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온 게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가 일단 폐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결국 와서 사마르칸드가 있는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 시내는 티무르라는 14세기 후반의 영웅이 만든 신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누구냐면은 바로 아프로시압이라는 성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궁전인데 그 아프로시압 성을 알렉산더가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서양 세계에 마로칸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마로칸드. 근데 원래 명칭은 스모르그 그래가지고 그냥 교차점, 상인들이 모이는 곳, 장사하는 곳, 아고라 비슷한 거라 보면 돼요. 티무르 그 치세는 어디까지 그 티무르 제국이었습니까? 티무르는요, 짧은 기간 동안 60세에 돼서 죽었잖아요. 예. 짧은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세계 제국을 계속했기 때문에 예. 초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카프카스 산맥, 네. 티무르 영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치다가 실패하는 거죠. 더 서쪽. 이 페르시아를 이미 점령하고, 예. 그 다음에 북쪽으로 킵차크 항구가 공격하다가 결국 성공을 못하고 돌아와요.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예. 남쪽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아프리카나 이쪽 전부 다 하고 인도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또 건물을 만들잖아요. 동쪽은 중앙아시아 끝까지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명나라를 원정하기 위해서 출발하다가 죽어요? 동시에 길에서 객사하는 거죠. 그 티무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60이면 조금 리타이어 할 만도 한데 끝까지. 만약에 티무르가 명나라를 공격했거나 네. 명나라 원정에 성공했다면 동아시아 역사는 달라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달라지게 된 거죠. 완전 달라지겠죠. 우리 고려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쩌면 그거 성공해서 우리도 이슬람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해교도? 이슬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민족은 이상하게 성리학 말고 이슬람?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사마르칸드는 정말 독특한 곳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이룩한 문화가 헬레니즘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화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문화가 합쳐져서 만든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네. 헬레니즘이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중앙아시아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훗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 간다라 미술이 되는 거예요. 간다라 미술 보게 되면은 그때 처음으로 불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불상들 얼굴을 보면은 그건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래서 코가 뾰족하죠. 아니면은 헤라클레스라든가 이런 얼굴들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돌아오면서 흔히 말하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얼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석굴암의 건축 양식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문화에는 그래서 그리스 문화 양식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순우 선생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배울림 기둥에 서서 기대서서란 책에서 보면 영주 부속사의 그 보면 엔타시스 양식이라는 그렇죠. 그거죠. 네. 그리스 문화는 그들을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는 소굿띠인들을 거쳐서 소굿띠란 말은요 핵심이 사마르칸드예요. 그들을 거쳐서 온 것이죠. 이게 알렉산더와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와 연관성 중에서도 특히 고구려예요. 아프로시압이라는 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프로시압 궁 그러는데 궁이 아니라 원래는 옛날에 도시국가잖아요. 200헥타르가 되는 큰 도시국가인데 그 아프로시압 성 안에 있는 조그만 궁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로시압 궁전이에요. 그 궁전 벽화가 1970년대 초에 딱 발견이 됐는데 벽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당시 6, 7세기 중반에 바루만 왕과 연관된 벽화들이 있는데 한쪽 벽에 그에게 온 사신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 고구려. 끝쪽에 보면은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2명의 복식이 그런 거죠. 복식이. 그렇죠. 네. 근데 발견자부터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대부분 고구려 사신으로 봐요. 네.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7세기 중반이면 고구려가 멸망기에 있고 그다음에 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은 바루망 치세 때는 분명히 연결소문 직전 연결소문 때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 사신들이 여기 왔을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급히 사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그럴 수 있겠네요. 있겠죠. 네? 외교 정책이죠.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는 그런 게 안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사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 수상 간의 전쟁은 제가 처음으로 그런 용어를 썼는데 동아시아 국지 대전이에요. 네. 그 당시 때 수나라를 이어서 당나라 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과 외교 관계가 활발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의 실크로드 투르판에 있었던 고창국도 경멸하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기록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오늘날의 캄차카반도에 있는 야차란 종족, 오늘날의 사할린의 육이란 종족도 특히 육이는 통역관 셋을 통해 가지고 당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왕자가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아시아의 종주권 쟁탈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제대전이니까 사력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기도 했고 여러 번. 그렇다면 고구려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상에서는 당시 일본국에 보낸 것밖에, 외국이죠. 외국에 보낸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역시 외국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에 사실을 파견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바로 7세기 중반에 4,000km 정도가 떨어진 이 지역까지 사실을 파견한 거죠. 그건 외교 정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 전략의 일환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왔을까? 당시 동아시아 역학관계를 보면은 당연히 수나라의 이르는 당나라가 있었고요.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돌골이 이미 수나라 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하고 당나라 때 가면은 동서돌골로 나눠졌을 때 동동골이 이미 복속이 돼 있었거든요. 중앙아시아는 서돌골 지역이니까. 당의 복속. 그렇죠. 동돌골은 복속되고 서돌골 지역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아마도 투르크인들, 즉 돌골의 도움을 받아서 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개연성이 있는 거니까.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고구려인들은 이미 그 당시 때 교류를 했구나.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사마르칸드는 예전에 강국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안정강씨 쓰는 사람들은 그 소굿띠인들이에요. 사실은 기원전 3세기에는요, 큰 힘에서 페르시아 계통이죠. 월지인들이 오늘날의 도남을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역사가 좀 다른 거죠. 우리가 배운 역사는 다른 거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흉노가 거기를 장악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르크인들이 거기를 쭉 장악하는데 소굿드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강국 사람들, 안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 정착하면서 오늘날 시안도 마찬가지고 집단 거주지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요소지방에 거주지를 이루어요. 그게 뭐냐면 6세기 중후반경의 기록이 나타나요. 근데 이미 그 전에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이렇게 오늘날의 강국, 특히 사마르칸드와 연결된 많은 요소들이 나타나요.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고구려는 악기가 38가지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중앙아시아와 일치되고 있고요. 원래 신장 위구르 자축에 사용되지만, 그리고 고구려 춤들은 굉장히 유명해서요. 당시 고구려의 춤과 음악 그러면은 거기는 고려악 또는 고려무, 그래서 특히 통칭 고려기라고 그래요. 고려 그 기악
그 기술 이래서 기예죠. 그래서 이랬다면 수서, 당설한 정세에 보게 되면 악부에 그게 나와요. 근데 그때는 고구려 자체의 음악 예술도 있었지만은 중앙아시아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특히 고구려 호선문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해서 이태백의 시에도 나오는데 다만 그때 나오는 호선문을 사마르칸드 것으로 볼 것인가 고구려 것으로 볼 것인가 그런 예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구려 호선문은 그쪽과 직결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생목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에 생목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요. 이 파란색 눈이 있었다거나 네. 뭐 네. 이런 그래서 안악 3호분에 있잖아요. 예. 그 벽화에도 그림 나오고 예. 그다음에 집안 지역이죠. 현재 중국이지만 우리 집안 지역에 있는 장천 이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각저쪽 씨름 무덤. 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눈이 크고 머리가 곱슬머리고 코가 이만한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서역인들이에요. 네. 그것이 고려 때는 생목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중앙아시아, 네. 돌궐, 네. 투르크 네. 이쪽이라고 봐야 그쪽 되죠. 계통이에요. 근데 투르크인들과 중앙아시아 속어 때는 조금 다른 것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종족들 네. 거기다가 페르시아계, 그리스계 네. 그리고 나중에 투르크계가 섞인 것이 이제 소구티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또 한번 섞이면 완벽한 투르크는 아니지만 네. 소구적 마스크가 강하게 있는 거죠. 저 같은 얼굴은 그래서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소구티인들. 제가 계속 뵈면 뵐수록 수염 기르면 더해요. 제가 수염이 원래 많아요. 진짜. 그 다음에는 수염 한번 기르고 한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싫어해서 그 삼이자 씨 아시잖아요. 네. 네. 삼이자의 사씨. 네. 사씨는 바로 우리 사마르칸드 위쪽 동네 사람들이에요. 사마르칸드 사시예요? 사국. 아니 사마르칸드 위쪽 동네 사국. 옛날에 거기 사자서 사국이 있었어요. 예. 사국 사람들이 사씨예요. 특히 오페레트가 쓴 조선경에 보면은 코커사이드란 말이 나와요. 조선 사람들은 코커사이드 인종이 아닌가. 백인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과 마스크가 달라요. 얼굴이. 소구적. 좀 잘생겼죠, 한국 사람들이. 그 말도 나와요, 기록에. 네. 그 말에 그 구한 말에 외국인들이 객관적으로 중국 남자,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 잘생겼지. 그 기록에 나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네. 그 차이는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주로 이제 문화를 잃었. 중국이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집단들과 종족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럼요. 우리는 그 위쪽 중앙아시아 등과 교류하다 보니 제가 진짜 미국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세계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이 친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겼냐.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성분들이 사람인가? 솔직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북경공항에 내렸을 때나 뭐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홍콩공항에 내렸을 때는 좀 올망졸망하고 뭐 표현이 좀 그런가? 이렇게 약간 좀 소박한데 한국 딱 내리면은 일단 화장도 쫙 하고 뭔가 딱 갇혀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구적 분위기가 많아요. 달라요. 그때 이제 그 서구인들의 피가 네. 직접 왔는가 아니면 돌아가지고 왔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서북방에서 초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의 약간 스타일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임금을 두 분 들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광개토대왕, 두 번째는 세종대왕. 그렇지, 세종대왕이죠. 뭐 그렇게들 꼽죠. 그렇죠. 세종대왕의 허신일 중에 하나는 한글도 있지만은 천문. 바로 그거죠. 천문학 발달. 그런데 이 천문학과 지금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와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케미스트리, 화학, 천문학 이런 것들은 원래 아랍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랍 그리고 중앙아시아 산물이에요. 당시 티모르 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뛰어났기 때문에 정복지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끌어와가지고 그 당시 때 건물을 지은 것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사마르칸드 아니면 부하라의 건축물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비슷한 양식으로 인도에 가서 발전한 것이 흔히 말하는 타지마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티무르의 손잡벌 되는 분이 바로 울루그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때 결국은 그는 부하들에 암살당하지만 그때 많은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천문학을 발전시키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중국 당시에 와가지고 있고 세종대왕은 사신들을 학자들을 파견해서 많이 오죠. 그럼 그쪽하고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간접 교류를 하게 된 것이죠. 장영실이 만든 게 고려 아니라 때는 너무나 활발했지만은 간접 교류를 한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태조 때를 이어가지고 세종 때는 이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접했다. 하기야 세종연간이라는 게 고려 때하고 차이가 몇 년 안 나요, 사실. 고려 때 유감스럽겠지만 우리가 원나라의 복속도는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 당시 원나라는 몽골 울루스는 세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문화가 사실 고려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부마국이라 가지고. 네. 그 불쾌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은 그러니까. 몽골의 피가 섞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복속도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천문대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이 천문관측기구예요. 훈천인데 똑같잖아요. 이거는 왼쪽 거는 현재 사마르칸트의 울루그벡 천문대 박물관이고요. 오른쪽은 강원에 있는 거죠. 네. 누가 누구 걸 참고한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참고한 거죠. 그러겠죠. 네. 왜냐면 거기 세계 가장 뛰어난 데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레기스탄 광장이고요. 그러니까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대단하던데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도움인데 이 청색은 티무르가 특히 좋아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청색을 좋아했는데 북방 유목민족들은 다 하늘을 숭배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늘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탱그리즘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뜻해요. 근데 징기스칸, 이 티무르는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자처했고 본인도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들이 이렇게 청색 타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타일입니다. 테라코타 형식이죠. 그래서 독특한데 이게 지금 유명한 레기스탄 광장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바로 셰르드로 마드라사.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있군요. 그렇죠. 예, 이것만 조로아스터 영향이 남아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기본적으로 마드라사는 이슬람의 교육기관이니까 712년 이후에는 완벽하게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들어가요. 한때 당나라가 그걸 깨기 위해서 왔다가 752년에 고선지가 대패하면서 결국 이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는 참 의무량으로 많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티무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표방하거든요. 민족이란 말이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나라별로 정체성을 강조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즈벡만 하더라도 90개 이상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국가역사TV가 100부작 시리즈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즈베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 제가 나가서 이제 발언 허재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출연하세요? 네, 왜냐하면 외국 학자가 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즈베키 사람들이 앞에 내세우는 것이 바로 티무르입니다. 티무르죠. 네.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자처하고 또 투르크인의 피가 많이 섞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티무르가 곳곳에 있는 겁니다. 티무르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문화군주예요. 이때 비로소 중앙아시아는 뛰어난 문화가 발전되는 거죠. 특히 이때 건축력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군요. 이게 바로 유명한 티무르의 묘소입니다. 티무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셔 있는데 본인의 스승을 비롯해서 이게 티무르 영묘고요. 오른쪽에 보면 제 시제 표지판인데 이 영 보세요. 티무르의 나이랑 똑같이 주름을 만든 거예요. 보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 있죠. 야. 정말 아름다워요. 전 그러니까 제가 저기가 타일인가요? 타일이죠. 테라코타로. 그래서 제가 저녁 먹고 10분이면 가니까 늘 거기서 혼자서 산책하고 명상하고 놀고 그러다가 올 때 가게 들려서 빵이라든가 넌이죠. 아니면 계란 사가지고 돌아가죠. 저기 가면 주로 무슨 생각이 주로 많이 나세요? 저는 미 자체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든 단어가 있어요. 지미. 미의 극치란 뜻이죠. 탄미가 아니라 지미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서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미에도 이런 극치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미에는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우리의 소박한 미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지미라는 표현을 쓴 거죠. 나는 사마르칸드에 있다가 제가 한 학기 동안 쓴 시만 모아서 낸 시인데 저런 정교한 아름다움은 왜 저 동네에 저렇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 미의식 자체는요. 첫 번째는요. 중앙아시아의 제국입니다. 경제력이 발전하고 정치력이 집중되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단 자원이 풍부합니다. 페르세폴리스가 대단한 것도 석재부터 나무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많은 테크노크라트들이죠. 기술자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정신은 이 사람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몽골 울루스를 재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황금 시적이 아니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아프로샵이라는 데 바로 옆에다가 저게 서기 몇 년도쯤입니까? 700년? 우리가 말한 14세기 후반이죠. 14세기? 예. 1392년에 조선이 성립됐잖아요. 네. 20년 전이니까 1470 몇 년도니까 그 무렵에 만들어진 것이죠. 특히 요거는. 그리고 나머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쉐르드로 마드라사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때 당시 유럽은 어떤 상황이죠? 십자군 전쟁 할 때인가? 십자군 전쟁은 좀 후죠. 다음으로. 네, 후니까. 그래서 이 당시 때 아니 티무르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었는데. 우리 경복궁 지을 때 저 친구들은 저거 지은 거네. 지금 본 경복은 대원군이 지은 거야. 아, 그래요? 네. 20세기. 그런데 이제 우리 경복궁이나 덕수궁 이런 분들은 소박한 미를 자랑하고요. 예. 우리 생태환경과 세계관에 맞는 거니까 여기에 맞는 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거 지은 저 나라가 당시에는 세계 넘버원 미국 같은 나라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막 말 타고 갔는데 저게 뚝 나오는 거지. 그렇죠.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 우리와의 연관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중앙아시아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TSR, 트랜스시베리안 레일로드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철도가 있잖아요. 네. 그 연운항에서 출발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중앙아시아도 좋고 우리도 좋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일대 전략 있잖아요. 제가 2023년도에 있을 때 그 SCO, 즉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 25개 정상회담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서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저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어딜 가도 안 좋아. 더 싫어합니다. 네. 어딜 가도 안 좋아. 네, 정말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거 봐. 그러니까 저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있지만은 길 가다 보면은 하루에 한 번은 꼭 한국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나니까.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사마르칸드 시와 전체 인구는 3,500만 정도? 네. 그리고 사마르칸드 시하고 주가 다른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터넷 환경이 괜찮나요? 우리만큼은 안 좋죠. 우리가 네. 세계 최고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일하기 별 불편함은 못 느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제일 많은 데가 사마르칸드입니다. 계셔서 한국을 잘 아는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 좋습니다. 그럼 와서 그래도 다행히 큰 고생이나 이런 건 좀 덜 하고 가셨나 봐요. 네. 제 조교도 한국 사람들은 우즈벡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힘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고요. 세 번째는 정직하대요. 우즈벡 사람이? 네, 왜냐하면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를 잘 해준 건데 우즈벡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들과 우리가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좀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이렇게 사마르칸드뿐만 아니라 유명한 부하라라는 게 있어요. 부하라. 네. 옛날에 부하라 한국이죠. 코칸드 한국 이런 한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하라 한국인데 결국 러시아에게 합병당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뛰어나서 네. 사마르칸드와 맞먹는 실크로드의 도시가 바로 부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방문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 언제입니까? 방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5월 초가 좋습니다. 5월 초? 네, 날씨도 그때가 제일 좋고. 날씨도 아직 덥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가면은 꼭 사마르칸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하라라는 더운 데도 봐야 되고 네. 가게 되면 중앙아시아 바이칼도 봐야 되잖아요. 바이칼은 좀 다른 데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미르까지라든가 네. 키르기스탄의 이시크로스라든가 천산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네. 파미르도 시간만 되면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꽃 구경까지 겸하면 5월 초가 좋고요. 그다음에 한여름만 피하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겨울도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나라는 주요 산업이 뭐예요? 근데 과거에는요 농경이었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유목이 아니라 농경이다. 지금도 농경이 주로 이루고 있지만 예. 점차 공업으로 탈바꿈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 대신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천연가스 생산지로 유명했잖아요. 소비도 그렇죠. 조금 나지만. 그렇지.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자원을 좀 개발하는 입장이고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에 나는 석유 때문에 대박이 세계적으로 났죠. 부국이 돼가고 있는 거죠. 대박이 그래서 났죠. 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팽창을 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요. 일단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은 투르크계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계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한 나라 무슨 탄인데 거의 뭐 완전 독재국가 하나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서쪽에 있는 이란과 붙어있는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거의 완전 저 김일성 그쪽 저쪽하고 비슷한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거의 왕 같은 나라죠. 네. 투르크메니스탄이니까 투르크인들의 나라라는 뜻이죠. 옛날에 셀주크 투르크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에도 속속돼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거 페르시아 문화권이죠.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카자흐스탄, 뭐 네, 키르기스탄 이런 데 한번 또 다녀보면서 카자흐스탄이랑 제가 연결시켜가지고 키르기스탄을 겸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와는 또 농경과는 또 다른 초원유목 문화와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혈연적으로도 투르크계가 있는 카자흐스탄과 특히 키르기스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시크로스가 있는 곳이죠. 키르기스탄의 말이 그렇게 유명하더군요. 말도 유명하죠. 그럼요. 말 축제도 있고요. 몽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흉노계통 투르크인들은 키르기스탄으로 정착합니다. 마지막에. 계속 이것만 하고 싶어. 구글 어스로 일단 먼저 가봐야 되겠어요. 일단. 윤명철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